출발 새아침.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모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28일 밤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찾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하고 와인만 마시다 왔다는 겁니다. 어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결국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현재의 당원 당규를 바꾸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직만 남게 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쉽게 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갈 길이 먼 미래통합당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비례후보였던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하고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 당선자가 정말 제명당할 만한 일을 한 건지 시민당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사정도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죠.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꼭 끼워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4개월령 비대위. 네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거를 사실은 고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미련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어제 나왔던 한 줄짜리 논평으로 봐서는 고사한 것이 맞으나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성격상 가능성은 많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63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전국위원 639명 중 330명이 참석을 했고 이 중 177명이 찬성, 80명이 반대 의결에 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네. 그냥 8월에 전당대회 열고 또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당헌당규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내 편 만들어 놓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셀프 당헌당규 뭐 이렇게 변경으로 인한 뭐 좀 자리에 대한 욕심? 이렇게 네. 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 측은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죠. 최명길 전 의원 측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안 할 거였다면 어제 심야에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이 집을 또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포도주만 마시고 왔다고 했는데 정말 하기 싫었다라면은 집에 문도 열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뭐 이회창 전 대선 후보가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에게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도 있고 정말 원치 않으면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줬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바꿔달라라는 메시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까지 찾아오니까 바꿔준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 손보고 싶지 않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될 수도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성격상 지금으로서는 들어가서 바꿀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딱 느낌상 심리학과 나온 사람의 느낌상 맨날 이거 써먹어서 참 전문가죠. 좀 식상했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모양새가 조금 그렇고 또 4개월짜리로는 조금 일하기가 어려워서 4개월? 5, 6, 7, 8이니까 4개월이죠. 네, 맞습니다. 이 4개월 동안 일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발언도 약간 미묘해요. 네. 김재인 그 정책위 의장은 좀 안 할 수도 있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안 받아주면 지도부가 사퇴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은 강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일단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발언보다는 행동에 더 초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두 분은 서로 마음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어제,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와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 간 대치가 밤새 계속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 기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고요. 네네. 대신에 광화문에 있는 본사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서 딱 못 들어가게 막는 바람에 결국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제 현직 검사와의 친분 또는 뭐 녹취록, 녹음본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현직 검사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 기자가 상부의 지시, 그러니까 채널A 보도본부를 통한 일정 정도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A 보도국과 이모 기자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채널A 본사를 방문했었던 것은 보도본부장실과 전산실, 개인 집무실에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일단은 기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면서 일단 본사 압수수색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989년에 있었고 그 후 31년 동안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기자들이 막아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이게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뿐더러 이제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번 사건이 언론 탄압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취재 방식과 혹은 현재 검찰 간의 이런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어떠한 내용을 취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면 언론 탄압이 그렇죠.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그러면 안 있는데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이모 기자의 정황상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이나 회유에 대한 내용이 또 다른 언론사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떤 취재를 막으려 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검찰보다도 채널A 측 입장은 왜 MBC 거는 그럼 기각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또 형평성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MBC 같은 경우는 그 요청한 자료 같은 걸 다 제공했습니다. 이미 다 제공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뭐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검찰이 요청한 다 자료 냈기 다 때문에. 내놓았기 때문에 MBC는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MBC는 순순히 협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검언 유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열심히 압수수색에 나섰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비판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채널A는 왜 이렇게 협조를 잘 안 한 건지 좀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지금 가서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 솔직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 터졌을 때 이미 채널A가 내부 수습을 하고 이모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렇게 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날 당일부터 퍼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주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늦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일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은 당일 하지 않고 또는 그 주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갔다 하더라도 온전한 자료라든지 증거를 찾아오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이 방통위에서 채널A의 종편 관련해서 좀 유지하냐 마냐 이걸 네, 재승인 요구 조건이었죠. 네, 그때 그쪽 대표가 와서 해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취의 원래 녹음의 목소리는 뭐 H 검사장이 맞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가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보고나 그 내부적으로 좀 정리한 문건들이 사실 있을 가능성은 있죠. 회사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직 검사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던 그 당사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일단 맞다고 했고 녹음본을 몇 초가량 들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 검사장이 이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그렇지. 때문에. 앞뒤 맥락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예, 맥락상 또 살펴볼 필요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뭐 심야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뭐 왜 검사장은 압수수색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네.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요, 이제 딴 얘기 한번 해봅시다. 거대 여당. 즉,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네, 첫 원내 사령탑이 지금 3파전으로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김태년 의원, 전해철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인데요. 각각 4선과 3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중진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공식 기호는 기호 1번의 김태년 후보, 기호 2번의 전해철 후보, 기호 3번의 정성호 후보 순으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기호 추첨이 끝났기 때문에 선거 바로 전날인 5월 6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사실은 이제 연휴 기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후보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앞번호 받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 뭐 1번, 2번 이런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뭐 그 번호가 중요한데요. 사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깜깜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네, 전화를 받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하고 끊고 다른 사람 찍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난 20대 현재죠 20대 국회에 보면 노웅래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다 나갔습니다. 네. 다 나가서 다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매번 출마를 했지만 매번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노웅래 의원이 또 말했던 게 이상하게 전화로 이렇게 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내가 3등 한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번호도 중요하긴 하나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물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1번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전화를 받거나 평소에 친분으로 또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마지막 원내대표였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도 사실은 김태년 의원이 가장 유력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개표하는 당일까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걸까요? 속을 좀 잘 안 보여주는 걸까요? 신기합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 고발 결정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어차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전부 다 제명한다 이런 방침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제명을 하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후보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는 각각의 정당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네. 나머지 8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더불어민주당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일단은 이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총선 신고액이 조금 달랐고 이 과정에 있어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총선 전에도 사퇴를 권고했고 총선 직후에도 사퇴를 권고했는데 되지 않아서 제명 후에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 명의 세금 탈루 얘기는 2005년도 얘기라서 사실은 네. 뭐 이번에 새로 불거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중간에 이제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일단 뭐 그래도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되는 게 바로 비례의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의원직은 유지되고요. 제명하고 나서도 무소속 의원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꼭 끼워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후보는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의원 이 세 분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그 후보 중 한 분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네, 4선의 정말 중진이신데 작년에 원내대표 경선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저희 오창석 평론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하거나 얘기할 때는 의원들이 다 내가 당신 뽑겠습니다 했다가 말들을 바꾼다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도전서 내미셨는데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신 거죠? 예, 선거에 나갈 때는 다 당선되려고 나가는 거죠. 또 그렇죠. 자신도 있으니까 나가는 거고요. 네.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네, 정말 국회의원들은 정말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걸로 느꼈습니다만은 요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정성호 의원은 비문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문파 의원들이 집결해서 그분을 찍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해철 의원하고 우리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친문파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되면 표를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역시 친문파로 알려져 있던 윤호중 사무총장이 고심 끝에 불출마 선언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그냥 친문파끼리 너무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거가 반영된 거라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우선 저는 친문, 비문 이렇게 우리 민주당 안에 든 의원들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뛰었던 분들이고 또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깨 걸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의정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분은 글쎄요, 지금은 이제는 좀 과거의 문법에다가 가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원내대표는 그런 세력보다는 정확하게 의원님들께서 누가 더 일 잘하고 누가 더 성과를 낼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친문 비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일을 잘할 것이냐 이걸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요. 정성호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 이 두 분보다 내가 낫다. 김태년 의원은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그건 제 스스로 이렇게 나의 강점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 만나면 저를 평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일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더라. 또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많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일처리도 매끄럽게 해서 청와대나 정부의 파트너들도 저와 같이 일한 것에 대해서 또 좀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청와대와 가장 손발을 많이 맞춰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원내대표는 대화 협상을 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일선에서 성과를 많이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예산 협상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해봤을 거고요. 야당 때는 예결위 간사, 또 여당 때는 정책위 의장을 한 2년 하면서 이러저러한 법률이든지 예산이든지 협상을 많이 했었죠. 또 그 전에는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법 관련한 협상도 많이 해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늘 마무리를 하고 성과를 냈던 것에 대한 평가 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해주십니다. 네, 그렇군요. 어차피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 7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7일입니다. 그 중간에 사실은 황금 연휴가 끼어 있어서 네.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얘기 듣기로는 이낙연 전 총리의 표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뵙고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낙연 총리께서. 저도 뵙고 저의 계획과 포부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이낙연 총리님의 어떤 당부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낙연 총리님께서 지금의 당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아주 특정 후보를 찍어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네. 표명을 하시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갖고 있죠. 네, 도와주면 좋겠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신 것 같은데 이 7일에 이 경선 투표가 있으면은 사실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대 국회의원들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애숙 8분 68명이기 때문에 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이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민주당 쪽 의원님들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겁니까? 예, 원내대표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국회의장을 뽑을 때는 아마 시민당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양정숙 당선인을 뭐 제명하고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 양당선자 관련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아마 여러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이 기구들 그래서 지금 잘 살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정수 당선인은 사실은 시민당의 원래 멤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공천을 받은 후보잖아요, 원래가 예전에. 예. 근데 2번이나 사실은 받았었어요. 이번에도 받았지만 지난번 때도 19번째 순번으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그 한 8년 정도 이르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많이 걸러졌을 것 같아요. 심사도 했었을 것이고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아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우아스러운데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워낙 이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하지 말아라 이 얘기군요. 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문에 사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2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런 시한부 비대위 활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 무산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남의 당인 얘기라서? 우리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정치를 많이 하신 분으로서의 어떤 선고안을 좀 발의해 보시죠. 글쎄요, 미래통합당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택하든지 우리는 제1야당 국정 운영의 어떤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어떻게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태년 의원께서 원내대표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고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결국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하고 또 이제 파트너십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 자리는 어떤 분이 좀 어울릴까요? 그 당에서는 또 그 당 의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을 뽑게 될 텐데요.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해야 될 텐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회를 이제 국민들께서 일을 좀 해라, 일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구호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또 협치의 어떤 결과물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결과물이 협치일 텐데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이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지금 국회 운영 방식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하는 국회법 이게 맨 먼저 처리되어서 정말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또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서 어떤 그런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 지금 여러 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1대 개원까지 미룰 게 아니고 바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뽑히면 맨 먼저 이 일하는 국회법 이거부터 처리를 해서 일단 딱 일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그리고 그 다음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불릴 만큼 운영했던 20대 국회였고 국민들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당에게 오히려 표를 몰아주면서 조금 시끄럽지 않게 좀 일사천리로 일을 좀 잘해봐라 이런 의도였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국회 개혁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 개혁의 핵심은 바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 구조를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코로나19가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회의 속도도 또 이렇게 논의나 결정도 빨라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 고유 기능인 갈등 조정, 이해 조정 또는 수기의 기능 이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도를 내면서도 충분한 수기를 보장하려면은 네. 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라는 국회의 핵심은 상시국회의 체계를 갖추는 거다. 이걸 제도화하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어떤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도 폐지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각 상임위에 있어서 지금 막 법안이 많이 계류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처리 속도도 빨리 하려면은 복수의 법안 심사 소위도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일하는 시스템이 뭐냐를 여쭤보는 이제 의미에서 그런 질문 드렸었던 건데 뭐 체계작구 심사권을 가지고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현행 관행 비슷하게. 네, 법사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한 법안을 법사위에 올라가면은 의원 한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버리면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되게 후진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고치시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거죠. 상시국회. 그러니까 상시국회 제도하려면 또 이것도 역시 입법이 필요하고 이게 좀 통과. 네, 지금 관련 법안들은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당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도 했었고 또 법제화해서 법안으로 지금 제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걸까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정책이 의장을 하면서 네. 우리 정부의 또 우리 민주당의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를 했었고 설계에 참여를 했었고 네. 또 초기 이행을 책임 있게 제가 주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제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다뤄봤던 경험 이걸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속도인데 신속하게 결정해서 현장에 재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속도도 빨라지고, 어떤 집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도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이 경제위기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큰 변화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산업이나 기업 또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익을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어떤 이게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이 고통 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국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과제로 세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태년 의원님 인터뷰 안 해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0592님 계속 잘 듣고 있었는데 선물 주신다고 문자하려니 좀에 부끄럽네요. YTN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YTN 라디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앱 선물 이벤트 계속 될 거고요. 새로워진 앱 인증샷을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매트, 폼롤러, 만두, 커피 쿠폰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2부로 돌아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어제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결국 임명안은 의결됐지만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걸 수락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통합당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김세연 미래통합당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국위를 개최해서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의결은 됐지만 당원 당규를 못 바꾸는 바람에 4개월짜리 비대위로 지금 남은 것 같아요. 통합당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비율을 여러 군데 사기를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네.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수렁에 빠져 있다고 를 하는데 어제 전국위는 무산되고 또 전국위에서는 당원당규 부칙 수정 없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결을 함으로써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빠져나오죠? 글쎄 지금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사실 당의 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저는 계속 좀 알리고자 했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네. 현재로 봐서는 소위 뭐 당권 주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분들 비롯해서 서로의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잘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 듣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년 이상 임기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결정은 결국 4개월인데 왜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이 1년 이상의 임기 보장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왜 통합당 내부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김종인 위원장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뭐 표현하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요. 그렇긴 합니다. 예. 뭐 기류가 그런 것은 정황상 네. 아무래도 당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데 3, 4개월의 시간 가지고는 그냥 전당대회 관리위원회 정도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그 정도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정도 혹은 최소 대선 전까지라도 그러니까 그 좀 시동이 걸리기 전까지라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면 네,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거로 봤고요. 그렇죠. 대략 3, 4개월이 아니고 또 대선까지가 아니면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생각한 것이 1년 정도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종인 체제와 좀 반대점에 서 있는 통합당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반대를 좀 하시는 느낌일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들 입장이 아니라서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개혁 작업이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그동안 당권이나 여러 가지 나름의 보관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자신의 공간들이 줄어드는 데 대한 반발 심리 내지는 어떤, 본인 주도의 이런 이 정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데 대한 거부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당 사람은 아니지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에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행동이나 발언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대선에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나 또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복당에 관한 관점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런 좀 격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왜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복당하는 문제는 아직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당이 좀 정리가 돼야지 이 문제도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 1년이 안 된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비대위원 체제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받아들이실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대로라면 네. 워낙 그 접점이 찾아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 안 되는 이런 안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대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김종인 비대위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그 당원의 부칙 조항, 즉 8월 31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통합에 수반된 어떤 특수한 조항이 수정이 안 되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가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 및 이제 추가 조항, 네. 비대위가 출범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추가 조항을 어제 의결하려고 했다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현재 조건으로는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합당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심재철 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당선자 총회에서 21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이분이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에 준하는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동력이 좀 상실된. 그렇군요.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혹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거는 당선자들이 정하실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세현 의원은 사실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내놓은 소장파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비 정당이다,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른다, 해체가 답이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래통합당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그 전국이 의결이 그렇게 좀 기형적으로 된 것이나 또 상임전국이 무산 같은 일들이 별로 이상하거나 놀랍지가 않은 게 이전에 계속 보여왔던 이런 인식이나 또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매몰이 되어서 수렁으로 더 빠져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총선 참패 직후에 제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끝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뭘 해야 될지 답은 안 보입니다. 그냥 당선자 총회에서 그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리더십에 이 극복을 위한 어떤 방안을 기대해보는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상당히 답답해하시는 지금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어요.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조건에 적절한 사람이? 그랬더니 김세현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과분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인기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아마도 그 다음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시대 상황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 그런 유형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게 특정해서 말씀하신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세현 의원님 보시기에도 미래통합당의 이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이렇게 좀 젊은 그런 좀 전문가 그룹 이런 분들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재 당의 주요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면이 있어서 그렇죠. 바깥에서 찾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네. 사실 40대보다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830 세대 30대로 우리 사회 주도권을 더 빠른 속도로 넘기는 것이 네. 정당으로 봐서나 또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데 더 유리한 면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군요. 근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하시면서 김세현 의원을 참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정치 도련님 타입이라서 야당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을까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 도련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뭐 이세 정치인에서 네. 뭐 금수저에서 세습 정치인에서 이제 어제 박지원 의원님 말씀까지 네. 나왔는데 예, 뭐 제가 이렇게 정치를 입문하게 될 때부터 뭐 계속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 당에 지금 깔려 있는 뭐 정서나 인식 이제 이런 부분하고 제가 그렇게 썩 잘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제가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해 하시더라도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 너무 곱게 자랐다. 이런 취지로 도련님이라는 이미지가 좀 연결되긴 합니다. 예,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는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리더십이나 국가 리더십이 저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입장보다는 스스로 개척해오신 분들이 더 전면에 나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의 중심에 서거나 전면에 서는 것보다는 저는 옆에서 돕거나 뒤에서 밀어드리거나 이런 입장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이 더 맞다고 스스로 역할을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830 세대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대생 30대 2000년대 학번 이걸 말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과감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당이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 중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과연 830 세대가 이 당의 중축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가 가능할까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겸임하는 이런 체제가 되면 아마도 뭐 30대에 있는 인재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기존의 권위에 또는 그 관행에 눌려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1대 국회에 한해서만이라도 뭐 가능하면은 그 이외라도 적용돼도 됩니다만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되었지만 당대표 부재 시에 당대표 권한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미래통합당이 취하고 있는 투톱 시스템, 즉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이 최고위에서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원내 정당에서는 입법, 예산, 정책 등 국회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원외 정당은 홍보, 전략, 조직, 교육 등등 이 정당으로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분리해서 이런 정당의 변화를 원외 정당의 변화를 30대가 주도한다면 충분히 저는 지금보다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세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새로워진 YTN 라디오 앱 인증샷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